여러분들은 한국이 전 세계의 나라 중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이 매우 적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이에 더해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한국만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은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가히 디지털 국가의 정의라고 소개될 만큼 현재의 한국은 디지털 기술이 도시 이곳저곳에 적절히 조합된 대표적 나라로 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일본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뒤 한국으로 도망치게 되었다는 한 미국 여성의 사연인데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모두 잃고 일본인 부부에게 입양되어 살아갔으나 일본 가족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한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으로 도망쳐온 날 한국에서 처음 지진을 겪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과 일본, 한국 총 3개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했던 미국인 여자 메리라고 합니다. 올해로 35살이 된 미국에서 태어난 저는 현재 어떠한 가족도 없이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매우 특이한 1인 가족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도 없고 국적도 정확하지 않은 저를 보며 불행해 보인다며 손가락질 하기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전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국의 도시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이제는 그 어떠한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 살아가던 일본에서의 삶은 저에게서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좋지 못한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저는 다소 늦은 나이에 한국을 오게 된 것에 왜 더 빨리 한국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지금도 후회하고 있죠. 또한 제가 한국에 처음 오게 된 날 겪은 지진으로 인한 하나의 사건은 그동안의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큰 사건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서 버림받은 다소 운이 없는 여자아이였는데요. 매우 특이하게도 제가 어린 나이의 기억을 인지할 수 있을 때부터 저는 미국의 한 작은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고 고아원 관리 선생님들의 수준이 좋지 못했던 그 고아원은 저에게 학교를 다닐 시간에 길거리에서 돈을 받고 음료수를 팔아달라는 압박을 넣을 만큼 그 고아원은 미국에서 아마 제일 괴로운 고아원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고아원이 세상 전부였죠. 어린 나이에 저는 무서운 고아원 선생님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저에게 공부를 할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을 해보라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저를 꽤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고아원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던 중 매우 뜻밖의 손님들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일본인 부부라고 소개한 그들은 좋지 못한 건강 상태로 인해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라고 설명했고 자신들이 직접 입양할 미국인 아이가 필요하다며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 보육원에 있던 입양 담당자 선생님께서 그 일본 부부의 말을 듣고 저를 한번 보시고는 이 아이는 부모님의 손을 완전히 떠난 아이라며 입양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수월한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저를 입양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그 일본 부부에게 하더군요. 지금에서야 상황이 이해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고통스러운 고아원을 떠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일본 부부의 다리를 붙잡고는 애교를 부렸던 기억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일 때부터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일본인 부부는 저를 직접 일본으로 데려가겠다며 입양을 확정지었고 저는 몇 살의 나이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일 때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처음 겪어보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학업을 위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불행하게도 저는 그때까지도 그 일본 부부를 따라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이 저의 최대 불행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죠. 처음 일본에 도착하고 난 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저 그 부부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일본어조차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가 그들에게는 답답하게 보였는지 그 일본인 부부는 날이 갈수록 저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 많아졌고 어떤 날에는 저런 수준 낮은 아이를 왜 입양했을까라는 발언을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내뱉기도 하며 마치 저를 압박하려는 듯한 좋지 못한 상황이 점점 시작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그들에게조차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상황은 무서웠던 미국의 고아원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그 일본인 부부의 무서운 태도 아래 점점 위축되고 소외되는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언어라는 것은 너무 신기해서 점점 일본에서 지내는 시간이 3년, 5년이 되어 갈수록
자연스럽게 늘어가게 되었고 그 점은 매우 다행이었죠. 하지만 일본인 부부는 저에게 엄마나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라는 말과 함께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저와는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나이가 되면 당장 집을 나갈 생각을 하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 식사와 용돈조차 주지 않는 황당스러운 태도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서의 좋지 못한 위축감은 제가 다니고 있던 일본 교육소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저는 일본에서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의 문화에 이러한 좋지 못한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본에서의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하더군요.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주위 일본인들은 이런 일이 매번 있었다는 듯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는 단체로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다들 어디 가는 것이냐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들 어딘가로 급하게 뛰어가더군요. 학교에서의 따돌림도 모자라 일본에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과 처음 겪어보는 대형 지진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의 저 자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들을 따라 약한 여진의 진동을 느끼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는데 많은 일본인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었기에 저도 계단을 따라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몇 일본인들이 외국인은 옥상에 올라갈 수 없다면서 저를 계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밀어내며 외국인은 지진이 올 때 땅에 발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더군요. 그쯤에서야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런 나라이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그들만의 생활 문화가 너무나 심하구나. 더는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저 스스로 완전히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죠.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살아오며 그들의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지만 일본인 부부에게 입양된 저와 같은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삶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생활을 할 때까지만 일본에서 살아가기로 했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기 위한 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에서 한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똑같은 이제 갓 대학생이 된 나이였는데 이번에 일본으로 잠시 유학차 돈도 벌러 온 것이라면서 저와 친해지게 되었고 저는 그 한국인 친구에게 숨겨왔던 저희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이었다면 털어놓지 못했겠지만 그 한국인 친구 또한 저와 같이 일하는 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동질감 같은 것도 느껴지며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저를 입양한 일본인 부부의 품을 점점 떠나기 시작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친구가 지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지내며 점점 서로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저희 인생 얘기를 들은 친구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 자체가 약간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혹여나 일본인 가족의 품을 떠날 것이라면 자신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진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한국에 가서도 천천히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영어가 되는 세계 국어의 능력만 제대로 이어나간다면 한국에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본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기에 그 친구의 제안에 대해 깊게 고민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살아갈 수 있는 돈만 모아놓는다면 일본보다는 훨씬 사회 분위기와 생활 인프라가 좋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살아왔지만 여름과 겨울을 버티는 것에 제대로 된 냉난방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일본의 환경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과 더불어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일본인 부부의 품에서 도망쳐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여행이라고 계획하기는 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일본인 부부의 품에서 도망쳐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회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매우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역시나 저를 입양한 일본인 부부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저를 찾지도 않았고 짐을 찾기 위해 가끔 그 집에 들르는 날이면 떠나간 것 아니었냐면서 지금 당장 나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더군요.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약 2년의 세월이 지난 뒤 저와 한국인 친구는 일본을 떠나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 부부는 제 짐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고 사실상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저는 친구의 가이드대로 일단 한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경주라는 곳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친구가 사는 부산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죠. 처음 오게 된 한국과 도착하게 된 경주라는 도시는 정말 친구의 말대로 한국이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대단한 도시였죠. 맛있는 음식부터 해서 한국적인 것들이 가득한 도시였고 그렇게 저는 일본이라는 족쇄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에 숨을 쉴 수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경주에서의 두 번째 날, 친구는 잠시 차를 빌리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 갔다 온다고 했고 저는 혼자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경주의 도시를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일본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이 땅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길거리에 전봇대를 붙잡고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와 똑같이 한국에서도 지진이 발생했구나라며 1초도 안 된 시간에 체념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 저희 팔목을 붙잡고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바로 처음 보는 한국인이었는데 저한테 뭘 멍하게 있냐면서 빨리 앞에 있는 공터까지 달리라며 저의 손목을 붙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발생했고 저는 그 한국인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저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학교의 공터처럼 보이는 곳에 그 한국인의 손에 이끌려 도착할 수 있었고 그때쯤 지진의 진동은 어느 정도 약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어딘가로 전화하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똑같은 지진 발생 환경이었지만 그 누구도 저를 공터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는 않았죠. 그렇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저희 손을 잡고 함께 온 한국인이 이런 지진은 자신도 처음 겪어본다면서 제가 잡고 있던 전봇대 위쪽에 전깃줄이 떨어질 것처럼 보여서 저를 잡고 대피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놀랬다면 미안하다면서 정중히 사과까지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도움을 요청해도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을 뿐 아니라 제가 위험한 상황에 부딪힐 것이 보이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었다는 생각에 이상하게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도와준 한국인은 많이 놀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냐면서 주머니에서 손수건까지 꺼내서 저한테 주고는 손수건은 빨아서 다시 쓰라는 말과 함께 어딘가로 전화하며 바쁘게 그 공터에서 떠나더군요. 그 한국인에게는 별로 생각할 것 없는 도움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한국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겼다고 결정하게 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저한테 잘 대피했냐면서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기적적인 일을 친구한테 말해주었고 친구는 사람의 목숨 앞에서 차별을 가리는 것이 더욱 웃긴 문화라면서 이제부터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진로도 정하라는 강한 충고마저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모아놓았던 돈으로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던 중 힘든 날에는 종종 경주에서 겪었던 사소하고도 기적과도 같았던 그날의 지진 경험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를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더욱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지금 한국에서 영어와 일본어를 함께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모든 추억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어라는 것을 빠르게 깨우친 경험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일본어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큰 기회가 되었죠. 한국에서의 생활도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진을 겪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한번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그때는 제가 주위에 있던 한국인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 지진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한국인들에게 빚을 갚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뿐이니까요. 지금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의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